자, 우리 교육사회학으로 넘어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463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교육사회학에 있어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겁니다. 사회니까. 사회를 갖다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흔히 선과 악, 음, 좋은 거 나쁜 거. 잘 굴러가는 것, 잘 굴러가지 않는 것. 그거예요. 두 가지 시각.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회를 갖다가 조화롭고, 균형 잡히고, 뭔가 아름답고, 지금 현재 아름답지 않더라도 아름답게, 멋있게 갈 거다라고 하는 생각. 또 한 가지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싸우고, 음, 먼저 얻으려고 누군가를 갖다가 찍어 누르고, 갈등하고. 그 두 가지. 그래서 이 사회를 갖다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바라보는 거. 펑션.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 이제 펑셔널리즘 그러면 기능주의가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에이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아. 뭔가 삐그덕삐그덕하고 잘 안 굴러가. 말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가지고. 흔히 이거의 반대로 컴플리트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기능이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갈등한다라고 하는 거.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이 그거야. 그래서 이 사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흔히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죠. 시스템. 체제야 체제. 예. 조직이라고 얘기해도 돼. 예. 조직.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굴러가는 건지. 오거나이제이션. 조직. 저 소사이어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제도, 어떠한 기관, 그것이 이제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바로 그러한 기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갖다가 조화롭고, 균형 잡히고,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는 그게 아니야. 부조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갈등, 음, 무한 경쟁, 투쟁, 이런 걸로 바라보는 거죠. 양성. 그러니까 이 소사이어티 밑에 있는 제도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갈등 이론에 있어가지고 부조화하잖아요. 기관이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갖다가 통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기제 메커니즘인 거예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소사이어티에 있어가지고 이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오거나이제이션에 있어가지고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거. 교육은 일종의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메커니즘하고 시스템하고 보통 구분하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기제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갖다가 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체제라고 하는 것은 유형의 기관 또는 제도라고 하는 거를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같은 거, 군대 같은 거, 경찰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시스템에 속해요. 유형에. 근데 이 안에 기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예요. 일종의.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시스템하고 메커니즘하고 함께 쓰이는 경우들이 많죠.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관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제도의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기제라고 하는 것에는 기관은 들어가지 않지만 보통 이제 제도를 많이 얘기해요. 제도. 무형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점유하기도 하지만 학교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고 중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 고등학교에 1학년부터 3학년 이렇게 돼 있죠. 일종의 학교의 소프트웨어예요. 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메커니즘 이거 메커니즘 왜 A로 썼냐?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메커니즘으로 들어가요. 보통 시스템 얘기할 때는 학교를 여기에 넣는다고. 왜? 유형의 실체가 있으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이제 무형이야. 그래서 메커니즘에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문화라고. 문화. 그래서 학교 문화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이 체제라고 하는 하드웨어예요. 그래서 교육이 됐든 학교가 됐든 어쨌든 소사이어티에 있어가지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조화 균형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이에요. 교육을 갖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사회화를 해주고 선발과 배치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주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인재들 갖다가 키워내서 이 소사이어티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가 학교인 거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그러니까 이 교육 학교에 봉직하고 있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교사를 갖다가 어떻게 봐요? 엄청나게 빛나는 사람들로 볼 거야. 오, 빛나는 사람들. 빛나는 사람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보는 거지.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뭐야? 기본적으로 제도,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 억압, 착취 누구를 위해서? 가진 자를 위해서. 지배계층을 위해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배계층을 빛내주기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더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우쭐하고 잘난 척하고 그래갖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갈등이 일어서는 이 사람들을 위한 거야. 지배계층을 위한 거야. 통제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교육이나 학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러한 통제, 억압, 착취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피지배계층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 예. 그래서 침묵의 문화 같은 말이 나오는 거야. 말없이 이런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내재화하고 묵묵히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교사가. 그 기관이 어디야? 학교야. 그런 메커니즘이 뭐야? 교육이야. 그러니까 교육이나 학교나 교사는, 특히나 학교,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탈학교론이 나오는 거야. 왜? 얘네들을 빛나게끔 만들어주는 현장이 어디예요? 학교야. 그러니까 이 학교 어떻게 해야 돼?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대안이 있나? 대안. 대안을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한 학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물리적 공간이 있으면 학교인가요? 학교? 그렇지. 근데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긴 거야? 왜 생긴 거야? 그거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뭐 우리 한국 교육사 뭐 내지는 이런 데서도 보면 나온다고요. 태학이 있었고 뭐 경당이 있었고 그렇죠. 국자감이 있었고 향교도 있었고 서당도 있었고 성균관도 있었고 등등이 있었어. 근데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공립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말 그대로 지배계층의 자제들을 갖다가 모아서 그 사람들이 관리가 되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갖다가 잘 다스릴 수 있게끔 가르친 것이 그 공립 교육 기관이야. 사실은 학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공립 교육 기관이야. 말 그대로 지배계층을 위해서. 물론 서당이 있었죠. 뭐 고구려 시대에 경당이 있었대. 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미인가 불법 교육기관인 거야. 말하자면. 관에서 나와가지고 야 이 자식들아, 죄송합니다. 야 이놈들아, 이것도 죄송합니다. 야 당장 때려치지 못해 이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죠. 미인가 불법 교육기관이니까. 근데 눈 감아줬지. 왜? 그래도 서당에서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 보러 올라오는 친구들은 있어야 되니까 양반들이 공부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양인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셈법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도 글자를 조금 읽을 줄 알아야 장사할 거 아니야. 그것도 이제 필요한 거니까 묵인을 한 거라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학교, 정말 시스템을 갖추고 공간을 갖추고 그래서 많은 수의 교사들이 존재할 수 있고 또 의무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얼마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현이 되면서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기껏 해봐야 피테가 얘기했던 독일 국민에게 고한 고 시절이야. 고 시절이 언제예요?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일이야. 응?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시작된 게 언제쯤이에요? 19세기 말이야. 지금으로부터 봐도 불과 150년 남짓이라고. 물론 프랑스 혁명에서 공교육 제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실현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공교육 제도의 기본한 의무교육 제도라고 하는 것이 아름 해갖고 각 나라에 정립되기 시작한 시초가 불과 150년 남짓밖에 안 돼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소학교니 뭐니 해갖고 의무교육, 공교육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착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일제시대야. 소학교령이 또 중등학교령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우리나라의 보통교육 남녀 차별 없이 누구나 학교에 갈 수 있는 그게 일제시대.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으로부터 불과 100년 정도야. 100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 학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자, 그래서 사실은 이쪽 갈등 이론 쪽에서 얘기하는 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통제 억압의 착취 기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학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라고 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부르주아지를 위한 지배계층을 위한 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 더더군다나 선생님 교사를 갖다가 무시하는 이 학교에 있는 교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쓰레기가 되는 거지. 교사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찬동할 수 있겠어? 저는 찬동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기능으로서 순기능. 그렇죠.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는 거야. 그 순자를 이렇게 쓴다. 이거는 역기능이에요. 역. 아유, 왜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날라 그러냐. 이걸 걸. 역기능. 반대.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군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교육. 대표적으로 교육. 군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지배계층을 위한 것이 되는 거고 경찰이라고 하는 것도 지배계층을 위한 거고 공무원도 그런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malfunction 지배계층을 위해서 통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갈등 이론이고 그러한 것들이 전부 사회의 조화와 균형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기능주의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교육 사회학에 있어서 큰 틀은 사실은 얘예요. 기능 이론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갈등 이론의 관점에서 보느냐. 지금 우리 교육사회에 있어가지고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물론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베버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요인을 갖다가 한 가지로 딱 잘라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갈등 이론 쪽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 이 지배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
대표적으로 이제 권력을 가졌겠죠. 권력은 정치하고 통합니다. 그렇죠. 정치 체제, 정치 제도와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배계층. 거기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통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게 정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군대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을 바탕으로 하는 것. 그런데 이 갈등 이론 쪽에 있어서 특히나 18세기 이후에 있어서 막시즘, 마르크스가 나온 이후에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흔히 얘를 갖다가 이제 상부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배계층을 갖다가 돕기 위해서 정치라고 하는 게 있고, 요거에 이제 벗금 딸림이 이제 교육인 거야. 교육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 들어가죠. 근데 얘네들을 떠받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밑에 하부 구조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상부 구조. 이 하부 구조가 굳건하게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서 얘네들을 갖다가 흔드는 거지. 이걸 뭐라고 봤어요? 경제라고 했다. 다른 말로 생산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딱 있고 요 위에 상부 구조가 이런 식으로 딱 얹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흔들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들도 흔들리겠지. 여러분들 배 타보면 알 거야. 배가 흔들리면 그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흔들려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한 거야. 생산수단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하부구조.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 왜 생산수단이 중요하겠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먹고 사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갈등 이론. 근대 현대에 있어서의 갈등 이론은 마르크스가 제시한 이론에 기반해 가지고 이 하부 구조에 의해 상부 구조가 결정이 되고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경제니까 경제가 앞이잖아요. 경제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 계열에 있어서는 중요한 통설,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갈등 이론이 있어가지고 핵심이라고. 갈등 이론. 여타의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 부류 내지는 이 부류라고 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그 사이에 이제 끼어들려고 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워낙 강력한 두 축이라서 자, 그런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굉장히 큰 얘기만 한다고. 정치, 교육, 경제, 그렇죠? 문화,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이 기능 이론이나 갈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시 이론이라고 해요. 거시. 거인할 때 거자예요. 이 거자 써가지고 볼시자 쓰고 거자. 큰 차원에서 보는 거야. 거시 이론. 큰 차원에서 모든 것들은 크게 작동하고 큰 차원에서 좌지우지 된다.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가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거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를 보는 거죠. 구조. 체제를 보는 거예요. 큰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얘기한다고. 너무 큰 것만 봐.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야. 너무 결정론적이야.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이론이 있겠죠. 미시야, 미시. 그래서 미시. 마이크로. 저건 매크로. 그래서 이쪽에서는 뭘 보겠어? 야, 이 구조를 갖다가 구성하는 사람을 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개인을 보는 거야. 개인. 개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갖다가 살펴봐야 이 시스템 소사이어티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개인을 무시하는데 개인에 있어서 능동성, 적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지 않는 시스템 소사이어티가 있어. 그래서 이 미시 이론을 갖다가 바라보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행태주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보통 사회학에서는 행태주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잘 다루지 않아. 왜 안 다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다루지 않아요. 사회학 쪽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지.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행태 누구예요? 개인의 행태라고. 개인이 보여주는 태도, 행동, 그렇죠?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살펴보는 게 바로 행태주의야. 미시적인 차원에서. 그러면은 이제 또 슬쩍 끼어드는 게 있겠지. 중간 이론이 있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좀 뭐 웃기지 않아? 웃기잖아.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요 중간에 끼어드는 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중범위 이론이라고 그래. 중범위 이론. 자, 거시하고 미시하고 중간. 중범위 이론?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보겠어요? 중범위 이론에서는 구조화. 그죠? 개인에 있어서 인터액션을 보겠지. 상호작용. 물론 체제 이론에 있어가지고 인터액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중범위 이론에서 다루는 인터액션 뭐겠어? 뭐겠어? 의사소통과 관련된. 그래서 얘를 많이 다뤄요. 의사소통과 관련된. 개인과 개인 간에 있어가지고 인터액션. 개인과 구조를 이루는 어떤 기관, 제도 이런 것과의 인터액션, 의사소통. 소통의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저 중범의 이론에 해당이 돼요. 구조는 개인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개인은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이 대표적인 중범의 이론에 있어가지고 대표적인 것들이 그 우리 책에 나오는 몇 페이지야? 여기서는 빠져 있나 보다. 여기서는 빠져 있나 본데. 우리 책으로 따졌을 때 그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 바로 이제 중범위 이론에 해당이 되고 이걸 이제 미시 이론에 집어넣기도 하는데 일종의 이제 요게 이제 중범위 이론에 해당이 돼요. 미시 이론이면서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중범위 이론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제도주의. 보통 여기 이제 신제도주의를 주로 중범위 이론이라고 보죠. 신제도주의 이론을 중범위 이론. 제도화. 개인이 있어가지고 인터액션을 갖다가 주로 본다. 자, 그래서
교육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로 교육사회학이 나온 적이 있긴 있었죠. 있긴 있었어. 한 번. 2015학년도 상반기 우리 467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기능이론에 있어가지고 특징 그리고 이제 한계와 관련된 갈등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나온 적이 없어요. 왜 안 나오냐면 당연하지. 멜 펑크션인데 교육을 갖다가 멜 펑크션이라고 보는 거 아니야. 기능 이론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나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갈등 이론은 그게 아니거든. 교육이 지배계층을 위한 통제, 억압, 착취의 메커니즘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교육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러니까는 갈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태까지. 자, 우리 책으로 봐서 우리 책 그 문제풀이집 465페이지에 그 드리븐이 있잖아요. 드리븐. 제가 이거 문제로 냈었습니다. 드리븐이 제시한 사회규범에 있어가지고 내용 요 네 가지를 갖다가 좀 기억을 해두세요. 드리븐이 제시한 사회 규범의 내용. 독립심의 규범, 성취의 규범, 보편성의 규범, 특수성의 규범. 요 네 가지 465페이지에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요. 요거는 물론 이제 기능 이론의 관점을 갖다가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사회 규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세요. 465페이지에 나오는. 자, 그리고 이제 쭉 이어서 나오는 갈등 이론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봐두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봐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475페이지에 나오는 신교육사회학이라고 하는 것도 갈등 이론의 측면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왜 신교육사회학이 갈등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자 475페이지에 가서 번스타인의 언어사회화를 유심히 보는데, 저는 이제 이게 제한된 어법, 세련된 어법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제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고 여러 차례 이제 거듭 말씀을 드렸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어법이 아니라 세련된 어법, 정교화된 어법을 갖다가 가르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제한된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칠고, 그렇죠, 조야한 그런 어법이야. 그걸 가지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사이티, 사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압축이 돼서 그걸 가지고 많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언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발달을 해왔어. 그래서 개념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 언어가 과거의 언어보다 어려워진 이유는 그거예요.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 용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얘기가 그겁니다. 전문 용어를 갖다가 의사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 이제 흔히 많이 듣는 얘기가 석션 뭐 이런 단어잖아. 석션 그랬을 때 그 석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거기에는 단순히 개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수술하는 데 있어서 석션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과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석션이라고 얘기했을 때
같이 수술을 갖다가 집도하는 전문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레지던트, 인턴 또 함께하는 간호사들이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뭘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다 알아. 거기에는 순번이 매겨져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다 알아. 그 석션이라고 하는 한마디예요. 그렇죠?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석션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배워야 할 것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게 함축적인 언어야. 세련된 언어, 정교화된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돼. 제한된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자기들끼리만 알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전라도에서는 거시기 그러면은 자기네들끼리 알아. 그렇죠? 경상도에서는 가가 그러면 알아. 전라도 사람들은 몰라. 강원 사람들은 몰라. 나도 몰랐어. 근데 설명을 해준다. 걔가 가시니? 응? 걔가 가시성을 가진 그 아이니? 그게 가가야. 저도 부산에 갔을 때 좀 놀란 경우들이 많아. 자기들끼리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부산 사투리도 우리가 웬만큼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는데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 왜? 제한된 어법이. 자기 공동체, 자기 그룹에서는 통하는 얘기지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표준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바로 세련된 어법, 정교화된 어법을 갖다가 기할 수 있는. 그것이 부산 우리가 사투리가 좀 부산 말이라도 좋아요. 부산 말로 해갖고 표준화된 어법이 만들어져서 그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가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하고 함축된 언어를 갖다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표준말이 되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통해야 돼. 전라도 사람들만, 경상도 사람들만, 강원도 사람들만, 한경도 사람들만 아는 언어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고.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목적이 아니죠. 세련된 어법, 정교화된 어법으로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교육은 성장을 위한 도구예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476페이지에 있어서 뭐 제한된 어법, 세련된 어법은 그렇다고 치고 5번, 6번, 7번, 8번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이제 독특한 이론이기도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걸 갖다가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의 차원을 넘어서서 분류를 갖다가 그럴듯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5번에 나오는 것처럼 분류화하고 구조화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분류화와 구조화의 조합과 유형으로 6번에 나오는 것처럼 집합형 교육과정하고 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77페이지로 넘어가서 번스타인이 다시 보이는 교수법하고 보이지 않는 교수법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저도 이 보이는 교수법, 보이지 않는 교수법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하지 않아. 동의할 수가 없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답지로 쓰기 좋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5번, 6번, 7번, 8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브리디에가 됐든 윌리스가 됐든 전부 다 갈등 이론의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84페이지로 와서 5장 교육과 사회평등이에요. 자,
이 사회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퀴티하고 엑셀런스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등이냐 수월성이냐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거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모 그룹의 회장, 부회장 딸이었던 거야. 그거 어떡할 거야? 너무 신나고 좋은 일이지. 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어떡할 거야? 비참하지. 아니, 현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게 되었을 경우에 그 아이한테 어떠한 혜택, 어떠한 지원을 갖다가 해줘야 될 거냐. 왜냐하면 내가 기본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내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게 가로막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소사이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조화 균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된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을 내 자신을 저주하고 혐오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혐오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일정 정도 공정한 출발선 위에 서게끔 만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불안정해지지 않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회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교육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복지에 있어서도 그렇고 뭘 갖다 추구하냐면 그 484페이지에 5번에 나오는 것처럼 결과의 평등, 결과적으로 평등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수렴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만큼 옳으냐 그르냐에 따라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향성, 방향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결과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거야. 올바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결국 어떠한 평등을 갖다가 지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 사회가 지금 획득해서 지니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고. 이제 거기에 있어가지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우리의 부를 갖다가 경제적인 자원을 갖다가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결과의 평등, 결과적 평등보다는 조건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 그거는 그렇다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 속에서 결과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 결과의 평등, 보상 평등에 대해서 잘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84페이지에 나오는 결과의 평등 개념을 잘 받으시고 거기에 따른 485페이지에 보상적 평등, 결과의 평등의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사회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교육의 격차를 갖다가 줄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격차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486페이지에 나오는 그 7번 콜멘버거서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결과적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도출해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한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앙케이트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콜맨 보고서의 주장,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사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면이 없잖아요. 있어. 교육 연구를 갖다가 제대로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콜맨 보고서의 그 연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사하는 바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7번에 나오는 사회자본에 관한 주장 요걸 잘 봐두시기 바라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3자가 같이 공인지에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학생도 중요하고 그렇죠. 학생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교사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학부모가 중요한데 바로 학부모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사회자본에 관한 얘기예요.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돈 많은 아이들이 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잘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생각이라고요. 특히나 갈등 이론에 있어 가지고는 그 주장을 해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부라고 하는 것이 아이에 있어서 교육의 질, 교육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좌지우지하고 결국은 그것이 그 아이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를 갖다가 더 높일 수밖에 없고 교육 격차라고 하는 것이 사회 격차로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등 이론의 주요한 주장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주요한 주장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콜맨 보고서에 있어서 이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주장함으로써 공교롭게도 경제자본의 유무보다는 사회자본의 강력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부모가 얼마만큼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모가 돈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회자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제자본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가난한 부모들은 양친이 부모 공이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죠. 집에 단칸방에 부모와 세 자녀가 산다. 그런 집과 엄마 아빠 방 따로 있고 아이들 각각 방 따로 있고 잠자는 침실 따로 있고 공방 따로 있고 분명히 어떤 환경 속에서 공부하느냐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되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왔다고 맹모 삼촌지교 그런 말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밝게 잘 자란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부모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자본과 분명히 관계가 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경제자본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결국은 공부를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 아이들을 갖다 그대로 방치할 거냐. 그러면 그 아이들을 갖다가 잘 모셔다가 학교에서 사회자본을 갖다가 구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예전에 그렇게 했거든. 학교에서 자율학습 해주고 야간 자율학습 하도록 해주고 물론 이제 강압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학교를 개방을 해서 그렇게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할 수 있는 환경 그게 사회자본이죠. 저는 그렇게 그 학교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잘 모셔다가 학교에서 우리 이제 결과적 평등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자본을 잘 갖춘 아이와 정말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부모님들의 경제자본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콜맨 보고서가 그걸 갖다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응? 우리 대입 제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시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은 사실 경제자본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더 이른 나이면 이른 나이에 이루어질수록 경제자본을 많이 가진 아이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487페이지예요. 교육격차와 관련해 가지고 머튼이나 로젠탈과 제이콥이 주장하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피그말리온 효과, 자기 충족적 예언, 전부 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거고 교사가 해줄 수 있는 거야. 그것들을 다른 얘기로 하면 스캐폴딩이 되는 거라고. 스캐폴딩이 달리 있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캐폴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공부 가르치고 부족한 걸 뭐 어떻게 해주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칭찬 많이 해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성공의 경험, 우리 봤단 말이에요. 자기 효능감을 기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공의 경험이다. 성공의 경험이 뭐겠어? 아이들이 알아? 그 성공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 아, 물론 100점 받고 이런 게 성공의 경험이지. 근데 이런 거예요. 아이가 뭔가를 갖다가 해냈을 때 그걸 갖다가 무관심하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는 거지. 아낌없는 칭찬. 치열업 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거봐 되잖아. 할 수 있죠. 이게 그거예요. 스캐폴딩이 다른 게 아니야. 응?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채워 넣어가지고 그런 측면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지속적인 응원과 칭찬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스캐폴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체야. 여기 나오는 머튼과 로젠탈, 제이콥슨이 얘기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나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거야. 왜? 교사와 관련되어 있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비행 문화론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 490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사회통제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이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아이들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통제 이론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관점이에요. 잘 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찾아주는 거야. 사회통제 이론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 특징이 그거예요. 봤더니 잘하는 구석, 잘못하지 않고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구석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뭘까? 그것의 요체는 뭘까? 그래서 3번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과 관련 있는 통제의 기제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애착, 사랑으로 대해야지. 그렇죠? 전념할 수 있게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참여를 독려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올바른 신념을 가질 수 있게끔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자, 생활 지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죠? 우리 이제 뒤에 생활 지도의 상담에서도 보겠지만 바로 사회 통제 이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측면이에요. 아이들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죠? 알고 있는 내용. 사랑으로 대하고 아이가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뭔가를 갖다가 찾아주고 또 외톨이로 놔두지 말고 야 이리 와 같이 하자. 그러면서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비행 이론에 있어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론이 바로 그 490페이지 6번에 나오는 것처럼 낙인 이론이죠.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잘못된 것을 갖다가 콕 집어갖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버리는 거야, 아이한테. 확신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낙인이라고. 선생님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일 거예요, 그게. 한번 그렇게 낙인이 찍힌 아이는, 그래. 나이가 먹으면 누가 뭐라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나를 갖다가 욕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이제 욱 하면서 같이 싸우려 들려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알게 되거든. 내 경험을 통해서 아, 그래 내가 그런 측면이 있지. 아이 뭐 그래 저 친구 말이 맞아. 그래 반성할 부분이다. 이렇게 돼. 기분이 나빠도 돌아서서 이제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그 생각이 든다고. 아유 저 친구가 나한테 대해서 저렇게 욕할 만도 하지. 그렇지. 이게 돼. 젊은 그 나이 든 사람들 왜 전전두엽 그 피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히 굳어버렸거든. 이게 이제 판단하고 평가하고 행동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관장하는 게 이 전전두엽 피질이에요. 나이 먹으면 이게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그러한 평가 판단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더 냉철하게 되고 조금은 더 관대하게 되고 이렇게 돼. 근데 젊은 아이들은 아직 이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어 있잖아.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온갖 호르몬들이 막 분출을 한다고. 막 분출을 해요. 판단도 안 돼.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잘 안 돼. 행동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해. 그런데 온갖 도파민을 비롯해 가지고 온갖 그 뭐지 나를 갖다가 성인으로 만드는 막 호르몬들이 분출을 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가 뭐라고 지적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 내가 왜? 네가 뭔데? 니까짓 게 왜? 응? 아, 자신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야. 호르몬과 전두엽 피질 막 이렇게 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응?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지? 그래, 내가 한번 막 나가 볼게. 이렇게 된다고. 그래, 나 나쁜 놈이야? 그래, 나 나쁜 놈이다. 그래, 한번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돼.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아이들은 그래요. 별거 아닌 거에 막 기운이 넘쳐, 막 신나, 오, 막 짜릿해, 막 이런다고. 그 나이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낙인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그거예요.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요. 어. 스스로를 갖다가 되돌아보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 방어 기제들을 갖다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지만 젊은 애들은 그게 아니라고. 어린 아이들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안 그래 아직까지. 여기 전전두엽 피질이 완성이 안 된 사람들도 꽤 있어. 왜 그러냐면 전전두엽 피질이 어, 안착되고 완성되는 게 29, 30대까지 간다고 하니까. 특히 남자들. 음.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젊은 아이들한테서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 6번에 나오는 것처럼 비행에 관한 낙인 이론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기 바라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숙지를 해놔야 돼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교육사회학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2015년도 정도까지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교육사회학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는데 다만 그런 측면일 거예요. 교육사회학에 있어서 주된 흐름은 사실은 기능론이 아니야. 공교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학 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쪽 펑션 순기능보다는 멜 펑션 역기능 쪽에 관심을 두고 이쪽에 있어서 관심이 많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
기존의 권위, 기존에 있어가지고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 우리 보통 뭐라 그래? 아유, 젊은 애가 무슨 왜 저렇게 보수적이야? 왜 이렇게 꼴통이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뭐야? 사회가 잘못됐고 불평등하고, 응? 응? 그러니까 평등한 사회, 응?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모든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멋있는 거야. 이쪽이 멋있다고. 사회가 썩었어. 이 사회 바뀌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뭔가 그럴싸해 보이고 쿨해 보이지. 야, 세상은 아름답고 말이야. 우리 선생님은 나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리 엄마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전부 다 그러면 그런다. 아유, 아유. 너는 그렇게 세상이 그렇고 너는 꿈도 없냐? 세상이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생각 안 들어. 어?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사는 이런 이기주의자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뭔가 반항심이 있어. 그러니까 뭐야? 반항하는 거 좋아해. 반항하는. 통제 막 말이 막 뭔가 보시잖아요. 통제, 억압, 착취. 근데 조화, 균형 그러면 뭐 어떤 느낌이 들어? 아이고 젊은 생각이 안 들잖아. 어? 부조화, 어? 투쟁, 뭐 이게 우와 막 피가 끓어오르잖아.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사회학 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은 기능 이론이 아니야. 대부분 다 갈등 이론 쪽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학 쪽에서도 쓸만한 게 없어. 어떤 면에서 보면 쓸만한 게 없어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쓸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내는 데 있어가지고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해. 그러니까 교육사회학에서 문제가 이제 제대로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교육사회학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사항들을 살펴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강조드렸던 부분을 좀 유의해서 일단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